자, 여기 제 소개와 오늘 주제에 대한 인상적 추론. 근데 제가 이거 소개나 이런 순서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럴 땐 요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럴 땐 요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다가 좀 꼬였어요. 그래서 사실 저 소개 자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냥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임상에서의 경험이나 또는 현장에서의 경험이 어떻게 일치시키고 어, 또는 이걸 따라서 나타나는 양상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정확한 중재를 해야 내가 담당하는 뭐 대상자나 환자가 조금 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좀 시간을 줄이고 트라우마틱한 경험이나 옐로우 플래그를 좀 더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한번 넘어가 보면요.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저는 엘리트 선수 출신이에요. 배구 선수로 거의 한 14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수술을 두 번을 하고 우측 중족골 5제 기저부 피로골절 만성으로 이제 뼈가 좀 으스러졌었어요. 그냥 우리가 약간 프랙처가 이렇게 예쁘게 난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냥 파스슥 으스러졌었거든요. 그 으스러진 다음에 뭐 그런 수술을 하고 또 이제 대학교 1, 2학년 그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사이에 그냥 걷다가 부러집니다. 그냥 걷다가 부러져 가지고 뼈 이식과 이제 그때 제가 아마 MBO를 같이 했을 거예요. MBO 수술은 이제 발목 쪽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지금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저렇게 좀 날렸어요. 좀 날리고 좀 실력이 없진 않았어요. 제가 전국 대회도 우승을 하고 체전도 우승을 하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하나 웃기 위해서 보자면 약간 요렇게 좀 배구는 저렇게 어깨를 엄청 가신전이 장난 아니죠. 저의 흉추가 지금 배구 네트의 높이가 고등학교는 한 2m 243cm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키가 요때 178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높이, 내 머리를 높일 수 있는 높이까지 점프를 계속 뛰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피로골절이 찾아오고 또 다른 선수들은 다 키가 190이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 선수들보다는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저한테는 조금 큰 계기였고요. 저는 충남대학교 출신이고 학사를 졸업했고 저는 제 충남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거에 좀 상당히 조금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 운동생리학실의 교수님이 약학대랑 이제 스포츠 과학이랑 엮어가지고 제약을 그러니까 약을 만드는 실험을 계속 하고 계세요. 몇십 년째.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학부 연구생으로 조금 지내다가 맨날 첫날 생지만 다루다가 이건 내가 안 되겠다. 생지 냄새가 내 몸에 막 배기 시작하기 전에 빨리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석사는 안 되겠구나 했는데 그때 석사 할 걸 하고 사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펄스랩 객원연구원으로서 이제 펄스랩 칼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성원 교수님이 이제 저를 좀 많이 좋게 봐주셔가지고 좀 지도 편달 아래 칼럼을 작성하기도 하고 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고 칼럼 내용도 잘 첨삭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칼럼도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중에 한번 블로그 링크를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제 본 직장은 이제 수서역에 있는 연세본 정형외과고요. 이 정형외과는 이제 우리가 병원을 봤을 때 병원급, 의원급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의원급이고 의원급에서 이제 장점이 뭐냐면 정형외과 전문의랑 얘기를 독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아요. 그게 조금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이어가지고 제가 여기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원장님께 이건 왜 하는 거예요? 저건 왜 하는 거예요? 하는 좀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여기 보시다시피 기능 회복이 좀 필요한 환자분들 제가 운동시키고 있고 저희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이제 충격파 치료, 주사지 수술 치료 이런 거 다 이후에 약간 핸즈온이나 테크닉 같은 거는 잘 안 하시고 제가 핸즈온을 조금 하긴 해요. 근데 그거 자체로 뭔가 뭐 마사지를 하거나 치료적 효과를 가지거나 이런 조금 불법을 하는 행위는 안 하고 약간 제가 이런 식으로 자가
신장 마사지 같은 거 할 수 있고 자가적으로 스트레칭 할 수 있고 이런 운동이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운동을 교육하고 움직임을 교육하기 위한 약간 트랙션의 개념으로 좀 핸즈온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건강운동가리사 선생님들이 이제 막 자격증을 이제 따실 분들이 실습을 하러 오는 곳에서 교육을 담당을 하고 병원의 통계 및 행정자료 관리, 전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분은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으신 분인데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심장에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해가지고 조금 보행을 잘하고 싶다 하면 여러분을 제가 보행을 재활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제 스토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 스토리에 올라오셨던 분이에요. 이제 좀 잘 걷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케이스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건강운동 관리사 현장 실습생 선생님들이시고 왼쪽에 여기 스카풀라랑 그러니까 숄더 거들 모형을 두고 계신 분이 저희 병원 의원 원장님이세요. 철인 3종 경기 완주하시고 그리고 마라톤도 한 번씩 뛰시고 그래서 상당히 스포츠맨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배웁니다. 족부 질환 쪽으로는. 그리고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혹시 아실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이 친구 되게 잘생겼죠. 이 친구가 지금 기아 타이거즈 드래프트로 뽑힌 고등학생이거든요. 저를 어떻게 찾아왔냐면 얘가 야구공에 이제 중수고를 제2 중소골이면 이제 우리 검지의 여 중소골이잖아요. 여기에 야구공을 맞아가지고 깨졌어요. 프랙처가 왔어요. 그런데 트라우마틱한 것 때문에 프로네이션이랑 스피네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야구 배트로 스윙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윙을 다시 만들기 위한 재활 운동을 제가 좀 교육을 했고 그러면서 중요한 시기에 다행히도 드래프트에 잘 뽑혀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그런 장면인데, 잘생긴 게 참 부럽습니다. 네. 여튼, 지금은 또 부업으로 얼티밋 포텐셜 짐 프리랜서 하고 있고, 이렇게 유소년 선수들을 제가 좀 그룹 레슨으로 운동을 시키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말에는 가끔씩 뭐 구단, 프로 배구 구단이나 프로 야구 구단의 출장 요청을 받아서 발드라는 장비를 가지고 제가 찾아가서 이 선수들의 피지컬 트레이닝적인 거, 데이터 같은 거 제가 뽑아가지고 조금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다,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만드는 게 좋겠다.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떤 것 같다. 이런 조언을 좀 하는 자리입니다. 데이터는 일단은 그 구단이 원해서 구단으로 바로 주는 편이고, 그거 외로는 제가 부가적으로 크게 뭐 트레이닝을 시킨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경력이 하나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그 구글 코리아 사옥에서 제가 팩실리티 매니저 담당을 한번 했었어요. 18개월 동안. 그런데 제 전공을 좀 살려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좋겠나 싶어서 그때가 딱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중후반기 그래서 막 하이브리드라고 이틀은 회사를 출근하고 3일은 재택근무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할 때 한 번씩 그 선생님 그 사원분들을 모아가지고 솔레우스 푸시업 같이 뭐 간단한 거 앉아서 할 수 있는 거 또는 이제 제가 배웠던 멀리건 테크닉 같은 걸로 뭐 수건으로 해서 이제 경추 쪽을 어떻게 움직이는 그 스내그 같은 것들을 좀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우리 음압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진행을 조금 빨리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후면과 전면이 나오죠. 자, 지금 이렇게 보면 딱 봐도 이 근육들이 내 휴머러스를 스카풀라 포사 쪽으로, 그러니까 글레노이드 포사 쪽으로 쭉 잡아당기려고 하는 구조가 띄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수술하는 장면이나 아니면 조금 해부학적으로 그 우리 진짜 인간의 모습을 보면 저렇게 친절하게 그려져 있지 않고, 요게 이건가? 이게 이건가? 약간 이런 모습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면 진짜 우리
인간의 몸이 족발이나 뭐 닭봉이나 뭐 이런 것들이랑 크게 다를 게 없이 생겼어요. 진짜 크게 다를 게 없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사체니까 되게 뽀얗게 나오는데 실제 수술실을 들어가 보면 그냥 시뻘게 가지고 잘 안 보여요. 뭐가 뭔지.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수술하기 전에 그런 터빈이라고 해서 동맥 같은 것들을 동맥이나 정맥을 완전히 쫙 막아서 혈액을 차단하고 그 지혈을 안 하면서 그냥 출혈을 좀 제재하면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빈이 오래되면 혈전이 생겨서 이 사람의 혈관 질환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 수술 일장은 뭐냐? 잘 수술한 것도 좋은데 얼마나 빨리 끝내냐? 이게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TMI였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근육을 사용해서 사람의 몸을 조금 기능을 좋게 하고 조금 더 나은 인생을 만드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재활 쪽으로 가다 보면 이 운동과 치료 그 사이를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요즘은 조금 내가 재활을 공부하니까 나는 치료를 하겠어. 이렇게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되게 길을 많이 잃거든요. 치료를 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여러분들은 운동을 하나도 모르게 됩니다.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차 제가 건강운동관리사 실습생 선생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치료를 하려고 하지 마라. 운동을 잘 시키려고 해라. 근데 운동을 잘 시키려면 사실 제가 생각하는 더 중요한 점은 토크예요, 토크. 관절면에서 일어나는 토크를 봐라. 힘선을 봐라. 그 힘선이 좀 더 우리가 이 특이성을 가진 환자나 대상에게도 운동을 시키기가 더 쉬워진다. 자꾸 근육만 보면 이 근육이 얼마나 짧아졌냐, 길어졌냐만 엄청 신경 쓰게 되지. 사실 그 근육 하나로만 좋아진다고 해서 낫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좋아진 것도 절대 아니고. 왜냐하면 근육은 레이어로 돼 있다기보다는 어떤 시리즈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약간 저의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장을 왜 고수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TKR이나 뭐 THR 이런 수술을 보면 인공관절을 넣는 거잖아요. 인공관절을 넣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관절 조면이나 그 관절에 붙어 있던 인대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들이 잘려서 그러면 우리 몸을 막 맴도나요? 레이어 돼서?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시리즈처럼 엮여 있기 때문에 같은 힘선을 쓰는 애들은 같이 붙고 같이 다시 주행을 하는 성질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힐링을 하고 약간 이게 제 추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뭘 봐야 되냐면 근육도 중요한데 일단은 개개인의 뼈를 좀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임핀지먼트라고 안 하잖아요. 숄더 임핀지먼트라고 안 하는 이유가 요 위에 코라코이드를 잘라내도 아크로미온을 잘라내도 통증은 똑같대. 그걸로 인해서 약간 좀 더 반증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여기 서브 아크로미온 페이스 자체가 좁아지는 거를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임핀지먼트가 없어도.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좀 뒤로 가볼게요. 이 벌사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벌사? 여기 서브 아크로미온 페이스에 쭉 보라색으로 길게 패드처럼 되어 있는 이 벌사. 얘가 관절 낭이거든요, 낭. 이게 뭐냐면 이 뼈가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또는 굴림을 하거나 이것들이 되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애들인데 사실 우리가 무릎에 물이 차거나 아니면 어떤 석회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삼출액 같은 게 원래 나와요. 나와가지고 관절낭 주머니 안쪽으로 들어가서 계속 매끈매끈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당연히 관절낭에 되게 안 좋은 물리적인 미끄러짐이 생겨서 이 낭에 염이 생기고 그걸 관절낭 액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여기에 좀 이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뭐 로테이터 커프
릴리티브 페인 이런 건 말 다 좋다 이거예요. 저도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이런 뼈의 그냥 병진 운동이나 돌림 운동 이런 것들을 더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뼈 자체의 모양새에 있다. 그래서 보니 캐릭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근육을 너무 보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뭐냐면 저는 움직임이랑 운동이랑 되게 다르게 얘기합니다. 움직임은요, 그냥 앞에 있는 어느 영역에다가 손을 뻗는 거예요. 그 무의식적일 수 있고 의식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움직임이 일어나려면 무조건 중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중력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려면 반작용을 해야 돼요. 항중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몸체라는 게 있어요. 이 몸체가 강체가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소프트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신호라는 게 필요해요. 왜 신호가 필요하냐면 뇌에서 신호 모터 뉴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신호라는 게 필요하고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운동이라는 건요, 기능이 있어야 되고 의식이 있어야 되고 의식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패턴이 있어야 되고 인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엔 제가 안 썼지만 반복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목적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움직임을 먼저 안 만들고 운동으로 가버리니까 많은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뉴만을 읽어봤으면 다 알잖아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요 굴림과 동시에 믹스드 돼서 글라이딩이 일어나죠. 근데 이 글라이딩이 없이 그냥 롤만 일어나면 우리가 아까 앞서 말했던 임핀지먼트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벌사가 눌릴 수도 있고 안 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냐? 관절 중심화되는 움직임부터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일단 첫 번째 소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냥 재밌게 스낵 문제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사람이 그냥 사람만 있어요. 사람 자체에도 중력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자, 중력이 발생한다 1번, 발생 안 한다 2번. 빠르게 그냥 댓글로 바로 쳐주세요. 이거는 틀려도 됩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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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1이죠, 1이죠, 1이죠. 5, 1, 1, 1, 1.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우리가 전공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자, 무조건 선물이 있나요? 아, 모르겠습니다. 민호 선생님 일단 제가 기억해 둘게요. 일단 제가 기억해 둘게요. 민호 선생님. 자, 질량이 있기 때문에 중력은 당연히 발생을 하죠. 근데 얼마나 발생하냐? 얼마나 발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궤도 선생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유튜버 궤도 과학 커뮤니케이터. 그래서 약간 좀 따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모기의 날갯짓보다 약한 수준이래요. 모기의 날갯짓보다 약하대요. 맞아요, 재민 선생님. 지구 질량의 현중력인데 미약하죠. 근데 몇 배 차이 나는지도 아세요, 혹시? 일단은 공식은 이래요. 그냥 70km의 두 사람이 서로 1m 떨어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뭐 0.000000033 뉴턴이 발생해요. 자, 그러면 지구랑 얼마나 차이 나냐면, 약 2조 배 차이 납니다. 2조 배. 와, 진짜 신기하죠. 자, 근데 다른 사람이 있어요. 우리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거 혹시 아세요? 차은우는 한 300뉴턴. 여기서 여러분 그냥 웃으시면 돼요. 차은우는 한 300뉴턴 발생해요. 차은우의 인생이 정말 부럽습니다. 아, 김동영 선생님 좋습니다. 솔트킴. 우리 오늘 약간 제가 이거 넣으면서 좀 고민한 게 차은우만 기억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다시 이어서 가볼 건데 뭘 얘기하고 싶냐? 캐비티예요, 캐비티. 캐비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여기 보시면 G가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관절 안에 G. 여기가 글레노이드 포사이거든요. 근데 여기 붙어 있는 약간 띠 같은 애들이 이제 라브럼이라는 거예요. 라브럼은 이제 우리가 슬랩 이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공부했다면 다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글레노이드 폴사도 방카르트 기전 이걸로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섬유 조직의 역할이 이 라브럼의 역할이
글래노이드 볼사랑 휴머러스 헤드가 다는 명작이 원래 3분의 1 채도 안 되는데 얘네의 역할이 살짝 덮어가지고 관절 주머니로서 3분의 1 이상 덮어져서 이제 석션컵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석션컵의 역할을 하면 볼앤 소켓의 결합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컨캐비티 컴프레션 메커니즘이 생겨요. 근데 이 컨캐비티 이게 뭐냐면 오목한 곳에서 좀 더 안쪽으로 안정성을 갖고 깊게 들어가려는 거를 컨캐비티라 그래요. 그 말 그대로 석션컵, 음압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 피브로스 티슈 메이크 석션 컵이라고 저는 좀 말을 하는데 얕은 관절알을 깊게 해서 관절의 적합성과 안정성 이것을 향상시킵니다. 자, 이것을 향상시키면서 또 중요한 걸 보면 여기 BT라고 적혀 있는 게 뭔지 아시는 분? BT. 댓글로 적으셔도 됩니다. 바이셉스 텐던. 동영쌤 바이셉스 텐던인데 바이셉스 텐던 중에서 뭘까요? 롱헤드 맞습니다. 롱헤드.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롱헤드랑 뭐랑 엮고 싶냐면 우리가 주로 외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네거티브 임프레션이 되게 약해진대요. 왜냐하면 구르기를 해야 되니까. 구르기를 하면서 우리가 쭉 팔을 올라갔을 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 아크로미온 뒤로 바이세스 텐던 쪽이 붙은 곳이 들어가게 돼요. 물론 이상적인 정렬을 가진 사람 안에서겠죠. 그리고 이런 발세 텐던도 결국 스로우 패턴에서 어떻게 다치냐면 여기서 이제 꼬임이 발생하면서 촥 풀렸을 때 드드드득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를 같이 능동적으로 장력 수준을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이 오버헤드, 이 90도 오버 동작에서 서컴덕션을 할 때 저는 이거를 인프라스피네터스로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다룰 거는 인프라스피네터스만 활성시키는 방법. 뭐랑 이제 후면 삼각근의 레이쇼를 보고 이 후면 삼각근이나 중삼각근의 레이쇼를 어떻게 줄여주면서 인프라스피네터스만 좀 더 선택적인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걸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오늘 좀 디테일을 포함한 게 사이드 라인 익스터널 로테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와 계신 분 중에 제가 이제 솜노트를 적으면서 중지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지금 제가 일단은 먼저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요거 한번 해보세요라고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아직까지는 긍정적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특이성을 보고 조금 경향성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 스파디 설문지를 좀 변형시킨 게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뒤에서 좀 설명드릴 거예요. 자, 좋습니다. 10시 27분. 슬라이드 55개 슬라이드 중에 15개 완료했습니다. 자, 빨리 가볼게요, 다시. 자, 근데 이제 옛날에는 관절 와수는 모세혈관의 분포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치유 과정이 느리고 이걸로 위해서 슬랩이 발생하면 무조건적인 고정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컨절브에 대한 좀 근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7년에 사체부검으로 140개의 어깨를 횡단면으로 잘라가지고 조사한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70명인 거예요. 우리 한 명당 어깨는 양쪽이니까 70명을 다 이렇게 자른 거예요. 140개 어깨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조금 더 조영술이 진화된 시대에서는 라브럼이나 이 관절 주머니의 모세혈관 분포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 라고 말해가지고 연구가 시작됩니다. 이 보면 2017년에 생긴 논문이랑 2018년에 이제 세포 조직학 연구를 다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체 분석, 연구 분석 표본이 있으니까 이 표본 가지고 내가 조직학으로 다시 연구해도 되겠네? 서브젝트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주제가 변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되게 많이 밝혀내고 싶어 했나 봐요. 배경에는 주로 글레노이드 라브럼 테어는 디스로케이션 이후에 발생하거든요. 근데 디스로케이션이 꼭 발생 안 했다고 해도 나타날 수 있어요. 슬랩 같이. 그래서 제가 일하는 병원에도 사실 디스로케이션 환자가 한 달에 한 두 명씩은 오는데 주로 초음파를 보면요. 회전근개는 꽤 멀쩡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꽤 멀쩡하고 이두건 장두가 엄청 다쳐서 와요.
슬랩이죠. 뜯겨 나가면서 같이 뜯겨 온 거죠. 그리고 사실 어깨는 우리 대퇴랑 다르게 전방으로만 빠집니다. 후방으로 빠지면 거의 그거는 다 부서졌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거의 전방으로 빠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그러면 모세혈관이 있으려면 주변에 좀 지나가는 동맥이라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 동맥을 찾았어요. 그걸 보시면 왼쪽에 이 엑실라리 아테리는 겨드랑 동맥이고, 그 겨드랑 동맥 위로 같이 올라가는 어센딩 글로네이드 아테리 보이세요? 이 아주 작은 게 어센딩 글레노이드 아트리래요. 그러니까 얘네도 이런 식으로 쭉 분지되는 거예요. 동맥이. 그러니까 얘는 충분히 힐링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이 된다. 우리가 굳이 수술, 재건술 이것만 해서 낫는 게 아니라 조금 이 사람을 보존적으로 봐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수술에 대한 비용도 절감이 되고, 일단은 수술을 적게 하면 의사에 대한 수요 자체가 조금 줄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의사 자체는 자기가 수술을 많이 못하게 되면 돈벌이가 적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여튼 이거는 좀 각설하고, 여기서 우리가 단서를 또 뭘 찾을 수 있냐면, 제가 아까 벌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센딩 글래노이드 아테리가 결국은 어디에 위치했냐면, 휴머럴 헤드, 파트 오브 델토이드, 그리고 여기 겨드랑이 신경, 이러면 후면 쪽에 있다는 거죠. 이 후면 쪽에 있으면 우리는 이 후면에 붙는 이 근육들 뭐 하면 돼요? 회전근개 운동을 당연히 더 시켜도 되겠다. 근데 회전근개 운동, 우리가 알고만 있는 회전근개 운동이 아니라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조금 선별적인, 제대로 선별적으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디테일한 모션과 엑서사이즈, 이거를 조금 하면 요 근거를 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런 웨비나를 좀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 벌사에서 일단은 산출액이 나오려면 물리적인 펌프가 있어야겠죠. 물리적인 펌프가 있으려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회전근개 운동을 시키면 여기에서 스핀이 생기죠. 롤앤 글라이드가 딱 안정화되면서 스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주변 근육을 같이 움직이고 영구조직을 같이 움직이고, 결국에 붙어 있는 이 글레노이드 라브럼도 계속 물리적으로 펌프하게 되면서 이쪽에 뭔가 이 압력을 높이거나 다시 힘이 풀렸을 때 다시 슈퍼 컨센페이션 같은 효과로 다시 쭉 빨아들이거나, 이런 걸로 사실 우리는 힐링 프로세스 기전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 벌사, 아니면 뭐 서브스카플라 벌사, 서브코라코이드 벌사, 뭐 인프라스피네터스 벌사, 이 영양 공급이 관절 쪽으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어센딩 글래노이드 아테리의 발견은 되게 중요한 거다. 앞으로의 어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치유될 잠재력을 좀 더 우리가 보려면 되게 중요한 거다. 근데 이 조건만 갖추면 충분히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또 앞으로 더 봐야겠죠. 사실 2017년, 2018년 논문이면 우리 기준에선 되게 옛날이잖아요. 근데 의학계에서는 사실 그렇게 옛날은 또 아니거든요. 일단은 조금 더 보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단서가 있으면 우리는 주워 먹을 줄 알아야 된다. 그걸로 인해서 연구라는 것도 되는 거고 스터디라는 것도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조금 이어가진 건데, 어세딘 글레노이드 아테리가 이 글레노이드 라브럼 슈페리어 에스펙트, 그러니까 우리 관절과 순 상방 쪽 이 공간이랑 되게 가까이 있고 브랜치가 이렇게 퍼져나간다. 그러면서 여기 끝에 뭐 있어요? 롱헤드 오브 바이셉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이셉스랑 인프라스피네터스를 잘 운동시켜주면 되게 많은 고유수용 감각적인 피드백도 가지면서 운동을 잘 시킬 수 있고, 모션이 만들어지면 조금 더 에센트릭한 모션을 가지게 할 수 있겠죠. 그게 뭐예요? 스로우 패턴이나 아니면 요새 많이 핫한 캐틀벨, 클럽벨, 캐스트, 밀,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또 뒤에는 제가 왜 그런 운동이 좀 더 성행을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제 나름의 생각도 추가해 봤습니다. 연구를 좀 더 설명하자면 이제 2018년 팔로우 연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뜯어가지고 현미경 그 우리 판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눌러 놓은 다음에 다시 본 거예요. 이 BV가 블러드 베젤, 혈관을 뜻하는 거고, 여 캡슐, 여기 후면 쪽 캡슐이 있고, 후면 쪽 캡슐보다는 살짝 우리 아티큘라나 조금 전방 쪽으로 이 블러드 베젤이라는 게 더 많이 눈에 띄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11시 방향에 제일 많다고 하는데, 이 시간 방향을 또 제가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거예요. 12시 바로 옆이죠. 12시 바로 옆에 쭉 올라가서 여기 부분. 이 부분에 뭐가 있을까? 11시 방향 쪽으로 쭉 올라가면. 저는 가시 아래근, 인프라스피네터스 일 확률이 조금 더 높고, 제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타당성이 부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더 또 보자면, 이 디스커션에서, 원래 글레노이드 라브럼에서는 이 피가 발견되는 게 아주 드물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스터디는 그거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지금 좀 꼬투리 잡는 거에 되게 혈안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했더니 이전 연구와는 다르게 압도적으로 베스큘라리티하다. 그러니까 조금 많이 혈액이 분포되고 혈관이 분포돼 있는 것 같다. 이전 연구보다는. 그래서 컨클루전에 또 보면 슈페리어 앤드 안테로 슈페리어 그러니까 상방 전상방 쪽 부분에 블러드 서플리가 있다. 그게 어디 뭘로 있냐면 어센딩 글로노이드 앤 सब스카플라 아테리 얘네가 위치해 있다. 그 브런치들도 잘 분포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의 방향성의 타당성이나 뭐 방향성을 위해서 조금 이 브릿지가 연결이 되죠. 아, 수술만이 답은 아니겠다라는 얘기가 보면 이제 또 컨클루전에서는 The whole of the glenoid labrum is vascular. 그냥 확정을 내려버렸어요, 이 사람은. 특히 전상방 쪽 정말 많이 분포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상방 쪽이나 우리가 또 후상방 쪽이나 결국에 그 쪽에 양옆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 큰 운동 범위를 가져가는 근육은 호리존탈 플레인에서 큰 범위를 가져가는 근육은 전 인프라스피네터스랑 우리 이 대흉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어깨 쪽에 가까이 가보면 약간 로컬하게 보자고요. 글로벌보다는 로컬하게 보면 저는 바이셉 텐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되게 플라이 머신, 팩트 플라이 할 때 생각보다 이두에서의 텐션이 되게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말도 많이 해요. 어, 팩트 플라이 머신을 할 때 내 이두랑 내 대흉근이랑 서로 뽀뽀시킨다고 생각하면서 운동을 하라고. 그러면 자극이 좋다고. 이런 식으로도 제가 큐잉을 좀 많이 주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뭐 그렇게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임상적인 추론 중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클리니컬하게 조금 가져가고 엑서사이즈 중재는 어떻게 할 거냐. 혈관 존재 위치 가능성 다 파악했는데 이제 뭐 하냐. 정확히 섬유 수준으로 타겟되는 운동이 더 적극적인 회복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솝노트를 조금 많이 사용합니다. 솝노트는 근데 사실 임상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홉스노트나 솝노트에 대한 존재를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찾아보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냥 제가 짤막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S는 서브젝티브, 주관적인 거. 그냥 환자가 느끼는 거예요.
환자가 그냥, 나 팔만 들면 아파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앞으로 들 때 아파, 옆으로 들 때 아파, 뒤로 들 때 아파, 아니면 손을 뒤집어서 들 때 아파, 아니면 손등이 위로 들 때 아파, 아니면 팔꿈치를 굽혀서 들 때 아파, 아니면 팔꿈치 폈을 때 아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객관적인 정보로 가져가는 게 오브젝티브. 그 다음에 그 객관적인 정보랑 주관적인 정보를 다 사정평가하는 게 어세스먼트. 그 어세스먼트가 끝나면 플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여기서 뭐 엔세이드는 뭘로 줄 것이냐, 또는 뭐 이 사람의 페인 어커를 어떤 식으로 다른 식으로 바꿀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하다 보니까 약간 가르치는 느낌으로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옆에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스파디 스코어 썸마리거든요. 근데 제가 한 19명 정도를 모았어요. 그냥 내가 이 사람들 굳이 오프라인에 안 만나고 그냥 정확한 중재 방법이나 이런 거를 딱 디테일하게만 알려주면 충분히 셀프 엑서사이즈, 홈 엑서사이즈는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홈 엑서사이즈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여기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물리치료사분들 꽤 들어오신 것 같은데 특징이 뭡니까? 병원에서 운동 알려주고 환자가 안 아파져면 안 와요.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안 아파졌네? 다 나았네? 안 와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또 아파졌어 하면서 와요. 반복이야. 사실 이게 제일 힘들잖아요. 좀 공감하십니까? 저는 약간 이 말에 공감할 사람들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정말요 1회차 만에 안 아프게 만들면요 안 옵니다. 제가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와달라고 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애초에 오지 않게 해도 되겠다. 어 애초에 오지 않게 해도 되겠다. 이 뒤에 또 논문이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저 스파디 논문의 원래 내용이 조금 너무 그냥 일반적으로 활동량이 그렇게 우리처럼 많지 않으신 분들, 액티비티 레벨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대상인 것 같아서 제가 폼에다가 좀 추가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도 알고리즘을 나눴죠. 그리고 이제 뭐 나는 자세히 알고 있고 뭐 이런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를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왜 했냐면 셀프 스터디의 경험이 있으니까 이걸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셀프 스터디의 경험이 없으면 이거 적지도 못해요. 셀프 스터디의 경험이 있고 약간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페인 어커가 있고 어느 정도의 바스 스코어인 것 같고 내가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요 정도에 대해서 이런 분들은 이제 뭘 유추할 수 있느냐 옐로우 플래그가 되게 많겠죠. 옐로우 플래그가 되게 많은 사람들은 다시 선별군으로 몰아넣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재를 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것도 다 뒤에 있습니다. 자, 주로 어깨 통증을 야기하는 사람들, 말 그대로 어깨 관절 불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그룹일 경우가 큰 사람들, 뭐냐? 매달리는 동작, 뭐 크로스핏 할 때 스네치, 오버헤드 스쿼트, 또는 뭐 머슬업, 링 머슬업, 딥스, 웨이티드 딥스, 이런 사람들, 이거 하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어깨 아파요.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 왜? 그거 더 잘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근데 그걸 더 잘하게 하게 만들면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추앙하게 되겠죠. 저도 그러고 싶네요. 아직까지 그렇게 큰 변곡점이 있는 경험은 저도 많이 있진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오랫동안 팔로우 판 사람들은 되게 좋아지는데 조금 단기만에 그렇게 만드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단기만에 만드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자, 다음은 또 이제 이 토크 같은 것들을 모아서 봐야겠죠? 이 불편감, 어깨는 손목도 망가뜨려요. 어깨가 안 좋아지면. 그러니까 휴머러스의 모션이 잘 안 나오면 당연히 엘보도 잘 안 되고요. 엘보 쪽에 있는 라디알 헤드도 도는 거가 되게 제한적이 되고 주두 돌기에서도 되게 안 좋은 반응이 일어나서 외측 상가염이나 내측 상가염이 일어날 확률도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깨 아픈 사람은 어깨만 아프다고 안 봅니다. 불편감각에 손목에 불편함도 있나요? 물어보고 팔꿈치에 불편함도 있나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아래.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이 있으세요?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한 것들을 다 보면 사실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그냥 경력이 있으면 아, 이 사람은 요 움직임에서 요 정도 각도에서 요 디그리에서 나타나겠네. 이 사람은 뭐 거드가 있을 수 있겠네. 아니면 이 사람은 약간 웨이전 그 익스터널 로테이션에 데피시이 있겠네. 하는 것들을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힙스 뭐 텐던 스냅핑의 경험을 적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RCRSP일 확률이 더 높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모션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모션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션 혹시 뭐예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댓글에다가 한번 적어봐 주세요. 한 20초 동안만 생각해 봅시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모션. 여러분, 눈치 보지 말고 드십시오. 제일 마지막 동작은 스캡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캡션. 스캡션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외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또 없으신가요? 되게 많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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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냥 틀리든 말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좋습니다. 저도 서컴덕션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컴덕션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서컴덕션은 먼 분절이 더 자유도를 가지고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근위 분절이 좀 더 자유도를 가지면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서컴덕션을 돌리는데 어떤 사람 보면 뭐 스캡션이 다 돌아가요, 막. 근데 스캡션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서컴덕션이 일어나야 되는 게 좀 더 올바르지 않을까. 그래서 전 서컴덕션 한번 시켜봐요. 환자가 오면. 근데 애초에 서컴덕션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일단 탈락이에요. 에비덕션부터 안 되면. 그리고 이 에이비덕션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 손장을 아래로 본 상태에서 쭉 풀 레인지 모션으로 가서 엔드 필을 느끼라고 하고 천천히 내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액티브하게 안 시키고, 패시브하게 제가 좀 들어드려요. 패시브 ROM을 체크를 합니다. 하면서 이쪽 손은 뭘 잡냐면 견갑의 모든 내측 연 아래 각 상각 그 다음에 아크로미옹을 잡아요.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견갑면에 스카풀라 디스키네시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에이비덕션 측정을 할 때. 이 상태에서 반대쪽 손을 뭘 잡냐면 TFCC 조인트 쪽을 잡아요. 왜 여기 잡냐면 이 상태에서 쭉 올라가다가 어떤 분은 TFCC 쪽이 튕겨요. 그게 뭐냐? 외회전이 안 일어나서 그래. 휴머러스에. 휴머러스에 외회전이 안 일어나서 TFCC 쪽에 회전이 더 크게 라디알 헤드가 좀 더 크게 돌아서 TFCC 쪽이 툭 튕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은 그냥 회전 근경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손에 프로네이션이나 스피네이션 시키는 이 에센트리컬한 동작 무브먼트도 안 되겠고 악력 자체도 되게 약화가 될 수 있겠다 하고 악력도 검사시킵니다. 그립 파워도 봐요. 그러면 대부분 그립 파워도 되게 떨어져 있어요. 심지어 자주 쓰는 손인데도. 여튼 여러분들 다 본인만의 중요도는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한 게 다 중요해요, 사실은. 사실은 다 중요하죠. 저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다른 동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뭘 좀 강조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동작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 보세요. 안 아픈 수준으로. 그러면 다른 동작은 어떠한 로코모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동작의 기능 또한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은 그 동작을 잘 안 아프게 수행이 되면 본인이 많이 좋아졌다, 나았다, 라는 그런 확신도 생기고요. 그걸로 인해서 되게 많은 자유도를 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놓은 댓글, 이 적어놓은 이 모션들 단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중요한 거니까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움직임 하나를 되게 잘 만들 수 있는
어세스먼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페셜리스트라는 말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영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로테이터 커프 제대로 한번 얘기해 봐야죠. 아까 우리 처음에 중력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깨는 상시 중력의 영향을 받는 관절이라고 말씀드려요. 보행을 할 때나 아니면 가만히 서 있을 때나. 왜냐하면 제일 몸의 바깥쪽으로 우리가 그냥 서 있을 때 제일 몸의 바깥쪽에 위치해 있어요. 제일 바깥쪽에 위치해 있고 이것에 대한 영향을 어디가 제일 많이 흡수를 하냐면 결국 로테이터 커프입니다. 근데 로테이터 커프 중에서도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누구겠어요? 당연히 스프라스피네터스겠죠? 그래서 스프라스피네터스의 벡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위로 가요. 근데 그냥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어느 정도 올리면 이 60도를 지났을 때 이 사선 내 몸 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델토이드랑 협력이 바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냥 롤앤 글라이드 관점에서만 보자면 인프라스피네터스는 이런 식으로 벡터가 흐른다라고 보시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잡아당겼을 때 그냥 외전이 되는 게 아니라 스프라스피네터스가 같이 존재하고 델토이드가 같이 존재할 때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은 곧 살짝 어브덕션도 유발이 되게끔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를 합쳐서 보면 전 이걸 펜덜럼이라고도 하고 싶거든요. 펜덜럼이고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컴덕션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게 뭐냐, 벡터가 이렇게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델토이드가 협력으로 들어올 때 사실 주동근의 파워가 더 크지만 그럴 때 여기에 스핀을 유도할 수 있는 롤링 모션, 토크, 우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포스 커플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제대로 그냥 제가 정리해서 읽어봐 주자면 사실 뭐 서컴덕션은 기본 1차적인 움직임이 아니죠. 2차적인 움직임이죠. 그래서 이 펜들럼을 수행할 때 로테이터 커프들은 계속 이 에센트릭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에센트릭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우리가 뭔가 중량을 들었을 때나 뭔가를 파지했을 때 조절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조절력이라는 거를 잘 하려면 일단은 뭐부터 보니의 캐릭터를 봐야 된다. 뼈의 모양새를 봐야 되고 라보럼 자체의 모양새도 봐야 된다.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이걸 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보냐면 아크로미온이 여기 우리가 누워 있을 배드의 대상을 눕혀봤을 때 아크로미온이 좀 더 그 대상자의 귓볼보다 위쪽으로 올라간다. 이 경향이 크다. 라고 하면 저는 인프라스피너스가 상당히 약해져 있는 사람이라고 그냥 조금 더 경향성을 두고 판단을 해요. 그냥 빨리빨리 봐야 되니까 한 명 한 명. 그런 식으로 쉽게 보려는 방법 좀 찾아봤으면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개별적으로의 힘만 보았을 때 우리가 유추하기 힘들지만 이제 함께 통합될 때 포스 커플이 생기면 이 우력이 발생돼요. 즉 토크예요. 그러면서 회전이 발생돼요. 회전이 발생되면 우리는 이 관절 형상학에서는 엑시스 로테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엑시스 롤을 얘기하는 거죠. 스핀. 그러면서 컨캐비티에 대한 장력이 좀 더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얘네 둘의 합력이 포스 커플이. 그러면서 이 네거티브 인트라 아티큘라 프레셔 음압 얘네가 좀 더 보존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음압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팔만 들어도 빠지는 거거든요. 조금 더 높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소할수록 좀 더 좋은 건데 그러니까 소진된다 해야 되죠. 음압이 유지가 되려면 그냥 이 위치에 끼워져 있게끔 석션 컵처럼 있어야 되게끔 해요. 근데 이렇게 벌리는 순간 사실 약해져요. 음압 자체가. 근데 뉴만에서는 제가 뉴만을 막 신봉하진 않지만 뉴만에서는 어깨의 40도 외전 상태가 가장 음압에서 조화롭다. 어디? 당길 때, 밀 때.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로우를 할 때 제일 힘을 쓰기 쉽고 당기기 쉬운 자세가 살짝 40도 외전에 가까운 것은 아닌가라고도 좀 추론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로우 할 때 다 이렇게 완전 넓게 벌려서 잡는 거 잘 안 하잖아요. 살짝 이런 식으로 잡잖아요. 40도, 여 40도 각도에서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몸이 전략적으로
조금 더 관절 중심화되는 자세를 선택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연락처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열심히 일을 하시나 봐요, 휴업 선생님. 저도 저랬어야 되는데. 자, 이 시간까지 일을 하다니 리스펙합니다. 저도 퍼블릭에서 일할 때는 이 시간까지 일을 했었는데, 아,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자, 아까 얘기하던 거, 마저 얘기하자면, 바이셉 롱헤드 텐던이랑 인프라스피네터스 서로 장력이 증가되면 좀 더 음압을 위한 환경적 요소가 잘 마련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거는 로테이터 인터벌입니다. 로테이터 인터벌이 뭐냐면, 우리 그냥 로테이터 중에 개 커프라고 처음 알았어, 오늘. 하면 팔꿈치로 이 새끼 쭉!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좀 그 로테이터 커프의 근육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로테이터 커프는 그 근육만 보는 게 아니라 인서션에서는 이 관절 주머니들, 관절을 덮고 있는 이 섬유 조직들, 그러면서 그 섬유 조직과 결합돼서 지나가는 바이셉 텐던 풀리, 얘네가 다 포함돼서 사실은 같이 붙어 있거든요. 섹션을 되게 쉐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시킬 때는 로테이터 인터벌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어깨 안정성 유지를 하고 특히 팔을 외전하거나 외전할 때 안정성의 유지를 하고 관절 움직임을 조절하고 특히 팔의 외전 및 내전 동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바이셉 텐던이 있죠? 바이셉 텐던이랑 코라코이드랑 휴머러스 리가멘트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요건 이제 극상건이에요. 이 스프라스피너터스의 텐던이랑 같이 연결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어깨 아프시다는 분들 한 팔을 포워드 플렉션 한 70도 정도 올리고요. 엘보 한 90도 정도 플렉션 하고 이 상태에서 그립 파워를 세게 줘요. 이 세게 진 다음에 살짝 나의 스카풀라를 리트렉션 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을 강하게 줍니다. 그러면 이 인터벌 부분에 이 작용점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저는 세라투스 안테리어 운동을 시킬 때 이렇게 시켜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만드세요. 손 올리세요. 손에 힘 빼시고 주먹으로 손 받친다 생각하세요. 그 상태에서 앞으로 내 손을 같이 뻗게 만드세요. 하면서 이 주의 초점이 내 쪽으로 들어오면 사람들이 못 움직여요. 그래서 외적 주의 초점을 만들어서 이 상태에서 이 동작에 적응되게 하는 거죠. 리트렉션과 프로트렉션을 자연스럽게. 근데 어떻게? 항상 바이셉 텐던 롱헤드가 이 안정성을 유지하게 만든 상태에서. 왜냐하면 안정성이 안 되는데 프로텍션 하게 되면 그냥 어깨를 앞으로 빠지게 만드는 동작이 더 커져요. 그게 옐로우 플래그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거근 운동을 시켜도 쉽지 않더라 하는 말들이 여 부분에서 놓치지 않을까에 대한 것도 저의 하나의 생각입니다. 제가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 저도 내년에는 석사를 한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쁩니다. 대학원, 지금 여기 대학원 분들 계신가요? 대학원생분들? 혹시 계시면 고개 한 번씩만 끄덕여 주실래요? 제가 되게 존경합니다. 서브젝트 구하기가 진짜 이렇게 힘들구나. 관리하기도 진짜 힘들구나. 아, 내가 되게 좋게 생각한 인터벤션이랑 메소드 다 있는데 서브젝트 관리가 안 되네. 아, 진짜 힘들구나. 네, 존경합니다. 대학원생분들. 특히 석사, 박사 졸업하신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자, 이거는 조형도예요. 영상이에요, 영상. 여기 보시면 약간 흰색 쪽으로 바이셉 풀리가 있어요. 흰색 테두리가 돼 있죠? 그러면서 바로 뒷부분은 수프라스피너터스의 근, 근육인 것 같고요. 근육 단면인 것 같고요. 그 아래쪽은 이제 인프라스피너터스의 근육 단면. 그리고 이 바이셉 롱헤드 쪽 앞쪽은 이제 सब스카플라리스 단면인 것 같고 여기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살짝 희밋하게 보이는 이쪽이 이제 약간 테레스 마이너 같은데 저는 테레스 마이너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고 물어보시면 아직 그런 근거는 준비는 안 되는데 그냥 느낌이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트레스 마이너는. 그냥 인프라스페터스만 아직까지 더 파고 있어요. 이건 제가 좀 부족합니다. 자, 그리고 어깨를 볼 때, 11시네요. 좀만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그냥 다들 방카르트랑 슬랩 리전만 생각하면 안 되고, 터블스랑 MDI, 그리고 엠브리디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트라우마틱한 경험이 있으면 사실 노 렉시리가 돼요. 그게 뭐냐면, 붙는다는 거죠. 더 몸에. 트라우마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버헤드 동작이 더 힘들고 내가 뭐 약간 버터플라이 풀업하기도 더 되게 무섭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또 다르게는 트라우마틱이 없으니까 더 락시리해지고 조금 더 불안정성을 느끼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작은 트라우마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일수록 어떤 방면에 쌓일수록 이 부분에 간다는 거죠. 저는 왼쪽 어깨가 살짝 어트라우마 락실이에요. 왼쪽 어깨 되게 가동성 좋거든요. 그런데 걸을 때마다 한 번씩 덜커덩 거려요. 그럴 때마다 뭘 했다? 내가 고안한 운동을 해보니까 덜컥거림이 많이 사라졌다. 여기서부터 저도 시작했어요. 제가 운동 잘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이 운동을 먼저 하려면 우리 SC 조인트에 대해서 움직임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프로트랙션, 리트랙션부터 잘하고 엘리베이션, 디프레션부터 잘 하려면 얘네가 잘 미끄러지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이 클레비클의 원위 부분에 연결된 아크로미온과 얘네가 여기서도 관절염이 생기더라고요. 여기서 관절염이 생겨버리면 팔이 그때 아플 수밖에 없어요. 뒤로 이렇게 가거나. 저도 처음 알았어요. 병원에 일하면서. 저 부분도 관절염이 생기구나. 인대도 되게 강력해요. 그래서 클레비클은 골절이 더 많이 일어나요. 인대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이게 빠지는 것보다. 이게 빠질 정도의 힘이 옆으로 퍼져서 여기가 부러지는 거예요. 클레비클 이쪽이, 여 하자표 쪽이. 뭐 이것도 그냥 TMI 중에 하나고. 잠시만요. 어디 갔냐? 제가 지금 좀 감기 몸살기가 있어서 코가 자꾸 막히는데 제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맹맹하지 않습니다. 그거 좀 감안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숄더 거들의 모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숄더 거들의 모션이 뭐냐면, 제가 병원에서 제일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냥 정말 간단해요. 엘리베이션 시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좀 더 끝범위까지 가라 그래요. 환자 본인이 생각하는 엘리베이션보다 더 끝범위로 올려버려요. 이렇게 위로 완전히. 그 상태에서 다시 천천히 리트렉션 시켜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리트렉션을 할 때 환자 중에 어깨를 뒤로 보내야 되는데 팔을 뒤로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거를 그냥 가만 보고 놔두시면 안 돼요. 그러면 움직임 재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기점은 휴머러스 헤드의 여기 완전 측면이에요. 여기다 점 하나 찍어놓고 시켜보세요. 엘리베이션, 리트랙션, 디프레션.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디프레션은 우리가 원래 쓰는 동작이 아니라 그냥 올리고 놨을 때 다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디프레션 때 한번 아이언맨 자세로 쭉 손바닥을 아래로 일롱게이션 시키듯이 누르라고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프로트랙션. 이러면 한 바퀴가 도는 거예요. 이거를 하루에 40번, 50번 하라고 제가 알려드려요. 근데 되게 심플하죠. 심플하니까 여러분 홈 엑서사이징이 되는 겁니다. 심플하기에 사람들이 집에 가서 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체육관에서 시키고 이런 것들 집에서 하기 힘들잖아요. 집이 아닌 다른 장소로 와야 된다는 제약도 주잖아요. 그런데 홈 엑서사이즈닝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빨리 늘어요. 이 역치 수준이. 내가 트라우마틱하게 갖고 있는 역치 수준의 레벨이 오라면 홈 엑서사이즈로 인해서 좀 움직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게 더 추가되면 레벨이 9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이 정도면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또 많이 시키는 거. 숄더 칼즈. 칼즈 엑서사이즈가 뭐냐? 이거 아시는 분? 저는 물리치료사분들이라면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자,
카얼즈가 뭐냐면 이 아티큘라의 모션이 컨트롤 되는 거예요. 이 회전이 컨트롤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보시면 지금 손을 앞을 엄지를 앞으로 보게 한 상태에서 그대로 포드 플렉션을 완전 엔드레인지까지 가요. 엔드레인지까지 갔을 때 살짝 수피네이션 시킵니다. 아, 프로네이션 시킵니다. 프로네이션 시키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엄지가 이렇게 완전히 뒤로 꺾인 상태가 돼야 돼요. 이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천천히.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에 말했던 어트라마틱 락실이라고 했잖아요. 그 어트라마틱 락실이 자체는 조절력에 대한 인지를 다시 하게 되고 고유수용 감각에서 조절력에 대한 인지를 다시 하게 되고 처음에 이제 트라우마틱했던 그 사람들은 조금 더 내가 해방되는 거죠. 내가 좀 더 모션의 레인지를 넓힐 수 있는 것 쪽으로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틱한 사람들은 그냥 공간을 넓게 쓰면 무서우니까 벽에 가까이 가서 벽 쪽에 있는 팔이 운동팔이에요. 그래서 벽을 타고 이렇게 제가 카울스 패턴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이 움직임에 대해서 어시스트가 되게 벽에 살짝 기댄 상태에서 그러면 조금 더 이 동작을 수월하게 하게 되면 이 어시스트를 조금씩 빼면 되겠죠. 그러면서 종국에는 뭐가 만들어지냐? 서컴덕션입니다. 서컴덕션이 만들어지면 이 서컴덕션에서 펜들럼 스윙이라는 엑서사이즈를 저항을 같이 주면서 펜들럼 엑서사이즈를 같이 시켜요. 그리고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립 파워까지 주기 위해서 그 펜들럼 엑서사이즈의 그립 이 변형을 줍니다. 이 그립의 변형은 또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려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뭐 릴스로 올리거나 하게 릴스가 올라가 있어요 심지어 제가 그 어떤 릴스를 스토리에 나중에 공유할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카울스 패턴은 이런 식으로 자세의 변형을 줘서 베리에이션을 넓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아까랑 다르게 이건 지금 고관절이 플렉션 돼 있는 상태죠. 고관절이 플렉션 돼 있으면 더 어려워지거든요. 여러분이 해보시면 압니다. 이런 식으로 지면에 플렉션 돼 있으면 엄청 어려워져요. 카울스 패턴을 만들기가. 그래서 서서 하게 되고 약간 타임라인을 정해드리면 벽에 서서 벽 쪽에 어시스트를 대면서 하면 하고 나서 이제 벽에서 해방돼서 조금 더 나의 엔드 레인지나 엔드 필이 좋아졌을 때 이렇게 커드업 자세로 가가지고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평적인 모션에서의 저항이 나의 몸 무게라는 팔의 무게라는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 스카풀라 주변에 있는 근육들 또는 이 등 근육, 능형 롬보이드들도 같이 살짝의 저항을 받으면서 카르즈 패턴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SSMP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환자마다 경향성이나 어떤 환자가 갖고 있는 특이성이나 페인 어커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나눌 거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SSMP를 다 설명하려면 사실 지금부터 2시간 더 해야 되고요. SSMP는 적어도 10가지 중재법이 있는데, 그냥 팔을 들 때 아픈 거 또는 내릴 때 아픈 거, 팔에 레버를 사용했을 때, 들었을 때 덜 아프냐 또는 더 아프냐, 측면으로 올렸을 때 아프냐, 팔에 레버를 줬을 때 측면으로 올렸을 때 아프냐, 아니면 내가 무릎을 앞으로 구부렸을 때 들었을 때 좀 더 나아지냐, 아니면 더 아프냐, 아니면 조금 더 이 위에다가 저항을 걸어놓고 밴드에 저항을 넣고 약간 버스 손잡이 잡는 것처럼 버스 손잡이 잡는 것처럼 잡은 상태에서 아래로 쭉 잡아당겨 내려서 살짝 힘을 주고 아이소메트를 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렸을 때 더 나아지냐 약간 여러 가지 중재 방법이 들어간 게 Shoulder Symptom Modification Procedure SSMP입니다. 이 SSMP 자체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거 이게 SSMP 컨셉 중에 하나예요. 이 텐던의 풀리를 조금 더 장력을 조금 더 발생시켜서 약간 좀 더 스페이스의 이 음압을 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적 요소를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그냥 음압이 아니라 음압이라는 거에 대한 환경적 요소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중재 요소는 뭐가 있느냐가 사실 이 웨비나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인해서 홈 엑서사이징에 긍정적으로 작용됩니다. 저는 계속 홈 엑서사이징을 진짜 몇 번을 말해도 강조되어도 더 강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논문. 자, 총 708명 어깨 통증 및 회전근개 관련 질환자. 어깨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얼리 리헵일까요? 가속 재활일까? 초기 재활을 빨리 하는 것일까? 아니면 후기 재활일까? 이 세 개 중에서 뭐일 것 같아요? 자, 얼리 리헵 1번, 엑셀레이트 리헵 2번, 레이트 리헵 3번. 번호 한번 적어주세요. 자, 남송쌤 선두로 바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속 감속, 가속 감속. 약간 술 한 번 마셨던 사람 같은데 가속 감속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이것도 답은 아니지만 선호도라는 게 있어요. 현행되는 선호도라는 게. 그 선호도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가속 얼리였는데 이제는 레이트 리앱입니다. 왜 레이트 리앱이냐? 우리 유상쌤 혼자만 3번. 맞췄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트렌드가 이제 레이트 리앱으로 됐다. 왜냐하면 1년이 지나도 이 셋이 다 똑같아요. 1년 지나면 셋 다 똑같아요, 수준이. 근데 일찍 했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야. 늦게 했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야. 오히려 일찍 시작했으면 뭐가 생기냐면 트라우마틱해집니다. 근데 엑셀레이션을 하면요, 재파열의 확률이 높아져 있어요. 근데 늦게 하면요, 연부 조직도 짱짱하고 괜찮고, 요 사람 자체의 심리적인 수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사실 세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레이트 리앱입니다. 이제 우리 어깨는 레이트 리앱 해도 돼요. 근데 이 레이트 리앱의 기준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일단 우리가 적어도 8주 동안은 완벽한 부동안은 아니더라도 슬링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잡기 위한 동작은 해도 돼요. 근데 그 잡기 위한 동작을 할 때 이미 우리 글레노이드는 상당히 많이 자극되고 휴머러스도 상당히 축돌림이 많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태스크를 해도 계속 프로시듀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리앱에. 그래서 굳이 레드 플래그, 옐로 플래그 만들지 마. 빨리빨리 해서. 굳이 강하고 가속해서 재파열 손상률, 재수술해야 되는 거 만들지 마. 그냥 늦게 해도 똑같으니까 늦게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논문의 구조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원래 첫 참가자는 2287명이었는데 중간에 나갔어요. 왜 나가냐면 뭐 32명은 영어를 못해서 나갔고 434명은 그냥 다른 질환 때문에 나갔대요. 여기서도 되게 여러 가지 이런 취소한 이유를 적어 넣는 이 논문도 되게 저는 와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576명이 취소했대요. 참석에 대해서 취소하고 그래서 곧 708명이 이제 무작위 대조 실험으로 남은 거예요. 봤을 때 174명은 베스트 프랙타이스 어드바이스 온리, 그러니까 45분 정도의 최고 수준의 교육, 최고 수준의 조언 딱 한 번만 한 겁니다. 174명. 근데 그 다음은 그걸 포함해서 코르티코스, 이거 그냥 신경주사 맞은 거예요. 신경주사. 그 불락을 위한 신경주사. 그러면서 똑같이 최고의 조언, 최고의 교육 딱 한 번 45분. 근데 이제 뒤에 114명과 182명 이 사람들은요. 항중력 점진성 프로그램.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 6주간 주 2회마다 웨이트 트레이닝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게 또 뭐냐면 자, 여 4명 중에서 이 네 그룹 중에서 돈을 가장 적게 쓴 사람들은 누굴까? 당연히 그냥 한 번 조언 크게 받은 거겠죠. 자,
십이 개월 추적했을 때 모든 그룹군이 비슷한 수준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허나 비용적 측면에서는 최선의 조언 플러스 신경주사 그룹 가장 비용 대비 효과적이고 경제성이 있었다. 제가 아까 1번 했는데 잘못 얘기한 거 2번. 그러니까 2번을 했으면 통증에서도 빨리 벗어난 거죠. 바로 안 아파졌대요. 나 그 피밸류가 있었는데 그거는 굳이 넣을 필요 없어서 안 넣었지만 피밸류가 상당하더라고요. 맞자마자 안 아파지는 거 유의미하게. 주사 좋은 것 같습니다. 가끔 한 번쯤은 많이 맞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어깨는 늦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고요. 잠시만요. 오케이. 대신 뭐와 함께? 최고의 조언과 교육과 함께 천천히 해라. 아예 들어가지 말자 이게 아니라 그냥 지금 당장은 요 정도 수준이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조금 더 연부 조직을 치유시킬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저도 급성기로 허리 다치고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막 저한테 막 물어봐요. 언제 나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 이렇게 환자분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요. 근데 어떤 수준의 논문에서는 급성은 대부분 6주 안에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주 정도는 마음 놓고 시간 보내시고 원래 하던 거 다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전혀 그냥 무서운 얘기 안 합니다. 뭐 때문에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자체가 좀 옐로 플래그 많이 만들더라고요. 우리가 선수를 재활할 때도 똑같아요. 근데 사실 선수는 좀 제한을 하긴 해야죠. 혼자 까불다가 또 다쳐서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선수는 사실 좀 제한하긴 해야죠. 자, 어깨는 높은 운동성, 낮은 안정성, 구조, 특히 라브럼, 로테이트 커프, 아티큘라 캡슐은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운동이 정말 좋은 건 맞지만 적절한 시기에는 꽤나 리스크가 크고 자칫하면 삶의 질 수준 자체가 환자 자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트라우마가 클 수 있다. 그래서 초기에는 최선의 교육이 더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최선의 교육, 최고의 조언 뭐냐? 맞춤형 설명, 통증에 대한 교육, 관리 전략에 대한 안내, 자가 운동 가이드 제공. 여기 뭐다? SSMP, 그 다음에 칼스 패턴, 그 다음에 숄더 가드 모션. 이것들 다 포함해서 스파디로 추적을 하고 내가 계속 봐줄 수 없으니 그러면서 나랑 계속 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스스로 통증 조절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가지게 되면서 환자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되게 좋게 봐요. 나한테 편안함을 주는구나. 이 선생님은 나를 편안하게 하는구나. 난 이 선생님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사실은 19명 데리고. 근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저저번 주에 운동 영상 보냈는데 피드백이 4명 왔어요. 4명. 쉽지 않습니다. 분발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거 가능하면 1세션 만에 20만 원 받아도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프라인에서 나를 보고 상담하고 나한테 50분 쓰고 내가 이거 다 해주고 다 찾아주고 이런 운동 자료 제공, 자가 운동 가이드 제공하면 저는 1세션에 20만 원 받아도 된다 생각해요. 이게 되면 여러분들도 되게 이런 거를 구조적으로 바라보고 조건을 잘 갖춰놓고 제한 요소, 선별적인 운동, 그리고 SSMP, 이 사람의 심턴에 맞춘 거, 이거를 해가지고 조율할 수 있다면 전 여러분들의 금액대가 좀 많이 높아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절실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내겠죠. 너무 우픈 말이지만. 자, 그래서 사이드라인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중재 방법으로 삼는 이유는요. 이렇게 서 있으면 제가 뭐에 영향을 받는다 했죠? 그래비티, 이 중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활성화가 안 됩니다.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만들어내는. 근데 이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만들어내는 자세, 아주 특정 자세라는 걸 제가 이번에 발견을 했는데,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머슬 파이어링 타이밍에 대해서 좀 아세요? 머슬 파이어링? 머슬 파이어링 아시는 분? 정말 아무래도 윤재 선생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충훈 선생님.
테트. 맞아요. 발아요, 발아. 뭐냐면, 여러분, 실무회로 법칙 아시죠? 노널 노. 팡! 쐈으면, 바로 팍! 신경은 원래 그렇게 바로 한 번에 파이어링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머슬 패턴이 바뀌면 이 파이어링에 대한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죠. 아픈데 나 먼저 움직이기 싫어. 네가 먼저 앞에 서서 움직여. 내가 뒤에 따라갈게. 이걸 그냥 쉽게 머슬 파이어링이 고장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RCR, SP, 로테이터 커플 릴레이티드 숄더 페인의 경우 이런 파이어링이 좀 망가져 있을 경우가 더 높아요. 그래서 사이드라인 이스터널 로테이션을 중재 방법으로 제가 삼는 이유는요. 일단은 중력에 대한 방향이 우호적이에요. 내가 타겟하고 싶어 하는 관절, 캡슐낭에 대한 시어 포스나 또는 주로 선별적으로 어떤 조직을 좀 더 머슬 피버 글라이딩을 시키고 싶은지 우호적이고 그리고 되게 편안한 자세이기 때문에 부교감을 유발해서 조금 더 이 자극 역치에 대한 수준이 빨리 일어나게 되죠. 누워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은 게 디자인돼 있어요. 저거 하나에. 저 이거는 2025년에 따끈따끈한 논문인데 이 논문의 연구 내용은 인프라스피네터스를 어떻게 개별적으로 사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특히 주변 보상 근육인 포스테리어 델토이드를 어떻게 상대적인 근활성도를 낮춰가지고 인프라스피너스를 더 높게 할까? 이거에 대한 전략을 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델토이드 인프라스피너터스 레이쇼라는 게 있어요. 그런 비율을 짜지고 봤을 때 어떤 포지션이 있는데 바로 매버 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매버 포지션이 뭐냐면 이 GH 조인트를 약 이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 살짝 어브덕션 20도 그리고 외회전 25도. 아니다. 바꿔서. 외전 25도, 외전 20도 정도. 요 상태가 어떤 포지션이냐면 회전근개 근육근이 최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근길이 장력 곡선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럼 요거는 되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자세에서 우리가 에센트릭 운동시키면 되게 반응도가 좋겠죠. 근절의 길이가 최적의 범위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십자형 가격도 되게 많이 붙겠고, 그러면서 엄청 한 번의 수축에 되게 많은 ATP를 발생하게 할 수 있겠고, 아세틸콜린은 쏟아져 나올 거고, 그러면서 혈액순환도 그쪽으로 좀 많이 올라갈 거고, 심부 온도나 조직 온도도 되게 높아지겠죠. 자료를 보시면, 여기에서 매버 포지션이 가장 높아요. 여기 IS가 인프라스피너터스인데,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까 말했던 IS랑 포스테리어 델토이드의 비율이에요. 레이쇼. 이 레이쇼에 있어서 매버 포지션이 탁월하다. 이 탁월한 매버 포지션을 사이드라인 자세에서 어떻게 만들 거냐? 웨지를 깔아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옆구리랑 내측, 팔꿈치 내측 저 사이에 수건을 일정한 높이로 요 사람의 선별에 맞춰서 원래 전 여기다 베개를 베라고 해요. 부교감을 더 유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개를 베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웨지 높이를 25도 외전이 일어나게끔 능동 조절되게끔. 근데 딱 25도를 맞추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디테일은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킬 때 저는 내측 주두를 아래로 누르는 힘을 주면서 레버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야 뒤에 우리가 롬보이드를 더 안 쓰고 선별적으로 인프라스피네터스를 더 잘 쓰면서 레버를 만들기 위한 아래로 내전하는 힘은 위쪽에 있는 중삼각근을 상호 억제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디자인 시켜 놓고 근데 누르면 약간 엠보싱이 있으니까 이게 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약간 10도나 15도 쪽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높이를 눌렀을 때 25도가 되게끔 본인들이 계속 찾아주는 거예요. 운동을 시킬 때마다. 그 상태에서 살짝의 리트렉션을 준 힘을 주고 아까처럼 계속
이렇게 레버를 만들어서 움직이게. 그리고 천천히, 적어도 저는 5초 동안은 에센트릭을 유지시키면서 떨어뜨려라 라고 합니다. 11시 23분. 빨리, 좀만 더 빨리 달려볼게요. 지금 49페이지입니다. 자, 그리고 주먹은 나의 시선과 같이 정면을 보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토이드의 수축을 상호 억제로 제어하기 위해서 내전하려는 힘을 살짝 주면서 내측 관절 용기가 지렛대 작용점이 되고, 중요한 점이 이제 ECC 템포 5초 동안 내려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템포를 바로 잃지 말고, 다시 컨센트릭으로 나의 배꼽과 수평하게끔 자세를 다시 돌아오고 거기서 다시 3초 정도의 등척성 수축을 하면서 뭘 하냐면 동적 평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또 새벽 내내 그 저랑 그 논문 공유하는 친구들이랑 동적 평형 뭐 임계요동 얘기 오지게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여튼 그 상태에서 확실히 요동은 나와요. 약간 우리가 라면 물 받을 때 물이 끓을 때 갑자기 끓기 시작하잖아요. 한 번에 빡 끓는 게 아니, 한 번에 이렇게 빡 끓잖아요. 그냥 스멀스멀 빡 끓잖아요. 그냥 그 80%와 100% 사이에 있는 그 전이 되는 직전의 요동. 그런 건데 여기에서도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이걸 시키면 7개 내지 10개를 절대 못 합니다. 빨리 지쳐서. 근데 그걸 15개 하게 되면 수준이 되게 좋아지는 거겠죠.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중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운동을 뭘 시키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SLER 이게 사이드라인 익스턴 로테이션 이후에 RP나 바스 같은 거 체크하고요. ROM 체크하고 페인 어커 디그리 체크하고 엔드필 관절 끝범위 감각, 관절 감각 체크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후에 더 좋아지는지 이 사람이 선호하는 동작인지 심톤에 맞게 중재가 되는지 그걸 보고 바이셉 롱헤드 텐던 엑서사이즈를 시작하는 겁니다. 뭘 써냐? 역학적 이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레버 만들려고 했고요. 그건 뭐냐? 포드 프렉션 45도 정도 GH 조인트를 그다음에 70도 정도 프렉션 헤어 엘보를 그리고 리트렉션 하면서 레버를 만들고 프로텍션까지 왔다 갔다 시키면서 나중에는 그게 덤벨을 든 상태에서도 하고 그 이후에는 해머컬이나 또는 살짝 수피네이션 된 상태에서 이 레버로 GH 조인트 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움직임이 요새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클럽벨 캐스트. 그래서 요새 제가 클럽벨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캐틀벨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 능동 제어나 어떤 외적 주의 초점 때문에 상당히 레버를 만들기도 편리하고 상당히 어깨 재활에서 도움이 된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근거를 좀 뒷받침할 수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언제나 젠틀하게 어그레시브 하지 마라. 어그레시브한 리해빌리테이션은 그냥 염증 수치만 올린다. 특히 어깨는. 그래서 어떤 게 긍정적이냐 그러면 이 힐링 프로세스에 대한 리페어 기간을 지켜주고 뭐냐? 그냥 천천히 해. 빨리 하지 마. 가속하지 마. 천천히 해도 돼. 그리고 페인에 대한 어떠한 신념 자체를 좀 바꿔줘야 돼요. 그 공포감이나. 그리고 클리니컬 레벨에 대한 바스 스코어는 2점에서 3점. 내가 이 운동을 하는데 2점대나 3점대 정도로 내려오고 운동을 하면 할수록 조금 통증에 대한 개선점이 생기고 이 움직임 자체에 가감함도 생겨요 라고 하면 몸이 선호한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펜덜럼 스윙 되게 중요하고 이거 자체가 아까 제가 서컴덕션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AI 데리고 머리 맞대고 만든 건데요. 이 왼쪽을 보시면 범위예요, 범위. 이게 40분의 결과물입니다. 40분의 두 장 결과물. AI를 설득하고 설득해서 챗GPT 성님을. 자, 여기 옆에 보면 카오스 이론이라는 건데 여러분 혹시 삼체 아세요? 삼체? 혹시 드라마 보신 분 삼체? 공상과학 드라마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 없으신가?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체인데요. 이 두 가지 바디만 있어도 이런 식으로 예측 불가한 모션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예측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GH 조인트랑 엘보 조인트만으로도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범위가 높은 GH 조인트 같이 큰 범위에서 움직이는 거, 그리고 엘보 같이 작은 범위에서 경첩 관절로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손목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거. 손목도 어떻게 보면 뭐 데비스테이션 빼면은 위스트 커렌 익스텐션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가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엘보가 프로네이션이랑 스피네이션으로 인해서 손목의 원형을 만들어줍니다. 손목이 회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어떻게 볼래? 손목이랑 어깨는 에센트릭한 운동이 더 효과적이고 여기에 있는 팔꿈치 쪽은 조금 더 컨센트릭한 운동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서로의 능동 조절이 이루어지면 더 넓은 범위에서의 자유도가 열리지 않을까. 어퍼던스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저의 마지막 의견입니다. 자, 여기까지 웨비나는 종료를 하고요. 질문을 받기에는 제가 너무 피곤해요. 근데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청중 도구 이거 한번 써볼래요. 아니, 뭐, 마이크 키셔도 돼요. 마이크 키시고 질문하셔도 되고, 아, 이때까지 들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도 지금 불탔습니다. 편하게 나가시고 싶으신 분 나가셔도 되고요. 질문하실 분들은 마이크 키셔도 되고, 댓글 남기셔도 되고, 또는 질문에 대한 이거 해도 되고, 저 혹시 질문 수락 열려 있습니다. 아닌가? 마감됐다? 아, 열린 거고. 오케이. 선생님 혹시 저 질문 드려도 네, 그 제가 얼마 전에 카타 연수를 들었었는데 네, 그때 배웠었던 거는 그 재활에 대해서 이제 리앱이 좋다라고 네, 교수님들이 되게 말씀을 하셔갖고 근데 네. 그게 약간 하지에 대한 내용이기도 했고 저도 좀 주로 좋아하는 운동들이 다들 하지를 관찰하는 거다 보니까 좀 그 오늘 어깨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는데 그래서 혹시 선생님께서 이제 일하시면서 그 재활을 늦게 시켰을 때 어떤 이점이 있었던 사례, 선수 사례라던가 뭐 생활체육인의 사례라던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하지 쪽은 확실히 얼리 리앱이 저는 더 동감이 돼요. 왜냐하면, 하지는 우리가 걸어야 돼요. 걸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레이트 리앱 되게 되면, 보행 패턴 자체에서 그 메커니즘이 다 깨지고, 그리고 하지 자체가 우리 몸무게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냥 신장성 조직이고, 아마 상체보다 당연히 더 티틴이라는 함량이 더 많은, 단백질 요소 함량이 더 많은 근섬유를 가졌을 텐데, 그렇게 되면 늦게 몸무게나 중력에 대한 항중력이 생기면 메커니즘도 깨지면서 조직도 약해지기 때문에 사실 얼리 리헵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모션 자체에서의 저항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다리를 딛는 거, 웨이트 베어링 톨러런스 같이 또는 웨이트 시프팅 같은 거 이것도 사실은 얼리 리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근데 상지는 다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지는 빨리 안 하면 삶의 질이 되게 뒤로 갈수록 많이 망가져요. 근데 상체는요, 여 팔 다쳐도 슬링 끼고 어느 정도 이렇게 드는 건 못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되거든요. 요거. 요 정도만 되어도 상체는 충분히 연부 조직이 회복하는 시기를 가져도 되고 그리고 제 사례를 뽑자면 저는 만약에 재파열된 사람은 확실히 레이트 리앱이 좋을 것 같아요. 얼리 리앱보다. 재파열의 경험, 재수술의 경험, 하지여도 ACL 리컨을 두 번 하신 분. 이런 분은 저는 좀 늦게 해도 된다고 봐요. 근데 어느 수준의 어느 영역을 늦게 하느냐의 차이지 웨이트 베어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또 그 저기 다른 선수 트레이닝 센터에서 일하시는 스피드랩 맞으신가? 이 축구 선수 출신의 선생님 있으신데 저는 가유연성 자체가 되게 안 좋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선수들한테는 발목의 가유연성 그거 자체가 이제 지면 발력을 잘 못 쓰는 메커니즘이 되고 가유연성이라는 게 그러면서 좀 더 본인 사이트에서는 이 어벌전에 대한 리스크도 되게 커지고 그러면서 능동적인 장력에서의 조절은 되겠지만 우리가 능동적일 수는 없잖아요. 뭐 감속을 하거나 방향전환을 하거나 해야 될 때. 그래서 그런 가유연성이 그런 민첩성, 어질리티 부분을 되게 많이 떨어뜨린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분이 오히려 유연성이 더 없으면 없을수록 감속에 대해 불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 그래서 예전에는 ROM 확보 자체를 너무 신경 쓰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었는데 아 이제는 아닌데 이건 또 아니네 ROM을 조금 더 신경 쓰기도 해야겠네 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재 선생님도 이제 정형외과 이제 전문의 준비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수술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셔야 될 텐데 우리가 수술을 볼 때 역학을 되게 많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나사를 이 부분에 이 사이트에 박아 넣어서 어떤 식으로 힘선을 만들고 이 수동 장력이 뭐 알로그래프트의 이 수동 장력이 원래 있던 사람이랑 잘 맞을까?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염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순간순간마다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딱 잡아놓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도 이것 때문에 변수가 생기네. 이것 때문에 엔드필이 안 좋네. 얘는 여기다가 박아놔서 계속 이물감 때문에 더 리밴딩을 안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뭐다는 되게 어렵지만 어깨는 조금 더 확실한 거는 너무 빠른 재활이 좋지 않다. 하지만 발은 빠를수록 좋은 것 같다. 어느 수준에서 웨이트 베어링 수준에서는 그 다음에 게이트 수준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코 패드 같은 것도 좀 많이 쓰는 거잖아요. 아킬레스건 끊어진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교수님 들어와 계셨네요. 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 네, 말씀하십시오. 그 방금 질문해 주신 거 관련해서 네네. 그 소개해 주셨던 논문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으로는 거의 8주 동안 부동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완전한 부동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8주 네. 동안 그런 슬링 같은 걸 착용했을 때의 뭐 ROM 감소나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혹시 없었는지 질문 드립니다. 뭐 일단은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거예요. 뭐 트라우마틱하게 다치신 분들은 그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도 안 됩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시키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아픈데도 하시는 분들은 얼리 리앱 하실 때 수민쌤 혹시 그 CPM 알아요? CPM? ACL 리컨 하신 분들 이제 네, 알고 니 있습니다. 네. 그거 하실 때 본인 스스로 하고 싶은 사람은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 웃기죠, 되게.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시켜서 해요. 대부분은 우리가 전문가의 입장이니까 시키니까 관절의 ROM을 만들려고 환자도 우리를 믿고 노력하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100이면 100 좋아진다라고 단언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라우마틱한 거를 얼마나 배제하냐. 내가 지금 당장 이 시기에 이 사람에게 리밋을 줘서 얼마나 이 사람이 더 많은 트라우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 같은 거를 줄여주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숄더 자체는 중력에 계속 노출되고 우리 몸의 비틀기에 대해서 계속
장력이 오거든요. 충격도 오고 이 운동에 대한 힘도 오고 그래서 슬링이라는 걸 일부러 하는 건데 슬링을 해도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옆에 있는 물건을 짚거나 살짝 잡거나 아니면 교통카드 꺼낼 때 카드를 잡거나 이런 거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뭐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하거나 진짜 환자들 보면요 슬링해서 들어와가지고 카카오톡을 요러고 하고 있어요. 요러고 요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 안 하고 요러고 하고 있어요. 요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뭐 ROM에 제한을 더 시킨다 안 시킨다 이런 거는 사실 연구 수준인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재파열에 대한 경험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조심성은 필요하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재건을 하게 되면 사실 돌이킬 수 없이 트라우마틱해져요. 그러면 락시티가 오히려 더 생깁니다. 노락시티가. 노락시티가 더 생기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얘기를 해도 우리가 만약에 수민쌤이 이제 내가 재건수를 하고 온 사람이야, 슬랩을. 그러면 수민쌤한테 와가지고 운동을 배워요. 그럼 수민쌤 당연히 ROM부터 하겠죠. 그쵸? 뭐 MMT도 볼 거고. 그런데 할 때 환자, 그 대상자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 아, 근데 저 이거 할 때 파열됐었는데 괜찮나요? 이거 하다가 파열됐었는데 또 해도 되나요? 어떻게 답변할 수 있어요, 수민쌤은? 인터넷이 끊겨서 혹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재건수를 이미 받고 오신 분이에요. 슬랩으로 인해서. 그런데 수민쌤이 뭐 여기서 재활 유명한 사람이라고 내가 검색해서 간 거야. 그러면 수민쌤은 이 대상자가 왔을 때 당연히 ROM 체크하고 싶겠지. 그럼 객관적인 지표 있어야 되고 이거 하니까. 근데 측정까지는 오케이다 이거야. 근데 ROM을 증가시키는 운동을 시킬 때 갑자기 대상자나 고객이 이렇게 물어봐요. 나 이거 하다가 끊어졌었는데 무섭다. 못하겠다. 나 해도 되냐? 그러면 수민 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셔도 돼요. 저 믿고 하세요. 이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입장은. 애초에 이런 사람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우리가 근거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72%가 좋아진대요. 유의미하대요. 그런데 우리가 28%의 사람들을 받아들였을 때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하시면 무조건 가족 재활이나 얼리 리앱, 뭐 엑셀레이티드 리앱이나 얼리 리앱이 좋은 게 아니다라고도 이제 환자의 특이성에 따라서도 캐릭터에 따라서도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저는 전문성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현장과 임상에서의 간극이라고도 저는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수민 선생님이 되게 좋은 질문 하신 것도 맞지만 수민 선생님이 경험을 쌓으면 쌓을수록 질문에 대한 방법이나 범위도 달라지듯이 저도 수민 쌤한테 제가 수민 쌤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어느 정도로 답변 드려야겠다 이런 걸 정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질문 받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드린 답변은 딱 이 정도. 특이성에 맞춰야 된다. 우리가 원래 FM대로 가도 FM대로 안 되는 걸 빨리 캐치하면 그 환자의 특이성에 맞춰야 되고 SSMP 하자 이거예요. SSMP에 대해서 기억나죠? 환자 중심의 중재 적용.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아 교수님 교수님 제가 토요일에 제가 따로 해드려도 될까요? 토요일에 우리 클럽벨 캐스트 한 300번 돌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아, 이제 하루 일과 끝나셨나 보네. 아, 교수님 이렇게 늦게라도 한번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카셉 다들 가시나요? 아니, 카셉만 맞나? 그, 운동학회, 제주도. 성원쌤 가시지 않나?
저 갑니다. 아, 여러분, 제주도에서 재밌게 가시는 분들은 재밌게 놀다가 오십시오. 또 질문 한 분만 더 받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훈 선생님, 마지막 말씀하신 GH와 손목은 에센트릭, 팔꿈치는 컨센트릭이 중요한 이유를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해부학적으로 보면 그냥 사실 저는 점점 해부학적이라는 말을 하기 싫어졌어요. 이 아나토미라는 거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하기 싫었어요. 아나토미라는 말을 그냥 키네시올로지로 보고 그리고 요새는 검은사 실습생 선생님들 올 때마다 야 근육 이름 외우는 거 다 좋다. 그냥 너네 근데 토크를 더 챙겨라. 운동시킬 때 그냥 토크나 벡터 생각하는 게 사람 운동시키는 데는 더 적용하기 편하다. 이런 말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근육을 알아도 무슨 운동을 시켜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실습생인가? 여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당연히 이 자세에서 이렇게 하면 뭐 기저면이 앞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벡터가 더 증가하고 레버리지가 더 증가하겠지. 저는 이런 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해부학만 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을 조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이거를 왜 또 얘기했냐면 여기에 보는 게 지금 이것도 제대로 된 그림은 아니에요. 그냥 예시로 갖고 온 그림이고 요 큰 동그라미가 GH 조인트 이 작은 타원 원반이 이제 엘보우 그 다음에 여기 작은 피치 색깔의 여기 위스트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조인트 바이 조인트 접근으로 여기는 조금 더 플렉서빌리티 하는데 여기는 약간 스테빌리티 하죠. 그리고 또 플렉서빌리티 하죠. 그게 조인트 바이 조인트죠. 그런데 사실은 이 플렉서빌리티를 리스트의 플렉서빌리티를 만들어 주는 거는 리스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손목을 이렇게 잡고 손목을 돌려보세요. 손목만 도는 게 아니라 포어암 전체가 같이 돌아요. 스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이 되면서 그러면서 사실 전환도 되게 중요하지만 얘네의 이 중간의 콘센트릭이 더 중요한 이유는 삼두의 장두는 저도 골프 치고 싶어지는 짤 맞습니다. 하여튼 말을 이어가자면 삼두의 장두도 우리 라브럼의 하부 쪽으로 살짝의 기여를 해요. 삼두 장두. 그러면서 이두의 장두는 완전히 기여를 하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인터벌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인터벌? 맞아요. 희철 선생님 감사합니다. 희철 선생님 제가 영상으로 손 움직이는 거 보고 이분이 답변하겠구나 생각했어요. 마침 딱 영상을 봤네. 여튼 이 로테이터 인터벌에서 सब스카플리스랑 스프라스피네터스 텐던 사이에서 이렇게 활주하면서 얘네도 관절 주머니나 캡슐의 하나의 조직으로 기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의 장력 증가는 걔네 근육의 생김새도 혹시 우리 다들 아시나요? 근육의 생김새에 따라서 힘선 다 다르고 다 아시죠? 생긴 게 딱 어때요? 아주 짧아져서 응축되는 거를 잘 시어포스를 전달할 수 있는 낚싯줄 같이 쭉 풀리가 돼 있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길어지면 오히려 느슨해져 버리고 그래서 컨센트릭한 상태에서 장력 조절이 더 중요하겠고 그 장력 조절된 상태에서 에센트릭을 만들어주는 게 GH 조인트 전체 캡슐 모션을 만들어주는 근육들 로테이터 커프 그 로테이터 커프와 이 더 몸쪽 체계 쪽으로 들어가면 럼버이드나 또는 트라페지우스 요런 길고 큰 근육들 이런 근육들이 조금 더 ECC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자세를 전부 포괄적으로 만드는 통합적 운동이 제가 말했던 클럽백 캐스트 또는
그 뭐지? 캐틀벨, 캐틀벨 스윙 또는 캐틀벨 헤일로 또는 캐틀벨 밀 또는 뭐 클럽벨 밀도 되겠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GH 조인트는 이것도 저의 그냥 제가 학원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유추해보고 근거를 찾고 걔네의 생김새에 따라 걔네의 원래 목적성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을 대입해보니 GH 조인트는 GH 조인트와 손목은 에센트릭. 손목은 왜 에센트릭이냐? 프로네이터가 에센트릭하게 길어질 때 힘을 더 잘 쓰니까. 그러면서 손목의 회전을 위한 손목이 이렇게 컬되면서 수피네이션 되면 돌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서 프로네이션 돌면 이렇게 회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에센트릭. 저는 이렇게 유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표도 만들어 봤고 옆에 있는 이 짤도 만들어 봤다. 충훈쌤 이게 제가 너무 꼬리부터 다시 가가지고 설명을 해서 혹시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테트 찾아갈게요. 가서 운동으로 알려줄게요. 운동으로. 그냥 운동을 알아야 이걸 이해를 하지. 이해했어요? 그냥 나 보기 싫은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아 충훈쌤은 희철쌤이 테트? 충훈쌤은 그럼 뭐야? 아 밈. 아 그냥 통합해. 아무튼 알겠습니다. 선생님, 자, 하나만 더 질문돼. 아, 예, 예, 예. 주십시오. 아까 방금 컨센 이센 말씀하셔서 갑자기 떠올랐는데, 네, 그러면 사이드라인 ER 시키실 때 네. 속도 같은 것도 뭐 큐잉을 따로 하시나요? 제가 그래서 아까 템포 내릴 때 5초. 그냥 그냥 초수만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내리는 속도 이런 건 잘 보시나요? 초 자체가 속도로 통합되게끔 조절하게끔 본인이 그런 태스크에 적응하게끔 유도를 하죠. 그래서 애초에 처음 못 하시는 분들은 도수 조항을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거냐면 제가 그 환자 한 분을 데리고 운동을 시켰던 영상이 있는데 단톡방에 공유는 해드릴게요. 제가 도수 조항을 시켜서 직접적으로 이 에센트릭을 만들어내게끔 해요. 근데 대부분 그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상완 요골근이 이 힘을 다 가져가서 이렇게 들어버리려고 해요. 해먹을 하듯이. 그래서 제가 계속 팔꿈치 접지 마라. 그냥 옆으로 올리기만 해라. 이걸 계속 큐잉을 하죠. 근데 큐잉을 할 때도 좀 선별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일단은 그 세게 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약간 연령대에 따라서 다르겠죠. 뭘 어떻게 세게 쳐라, 뭘 어떤 식으로 해라. 그럼 그 연령대 뭐 특성에 맞게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거나 뭐 윤재 선생님은 만약에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막 마라톤을 뛰실 러닝 좋아하시잖아요, 윤재 쌤. 러닝 뛰실 때 물병 한 750ml 들고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는 어때요? 이 그립포스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이죠. 근데 한 15km쯤 가면 엄청 신경 쓰이듯이 근데 이 신경 쓰이는 이 시어 포스나 약간 피로도가 퍼티그 자체가 어깨까지 온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살면서 솔직히 핸드폰을 들고 뛸 때나 그쵸? 그런 감각이랑 비슷하게끔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큐잉을 그러면서 내릴 때도 내가 도수 저항을 줄 때도 똑같이 일정하게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힘이 풀리는 지점이나 그런 각도 지점을 찾는 거예요. 찾은 상태에서 그 찾았을 때는 그 지점에서는 도주 저항을 더 약하게 줘야겠죠, 당연히. 주던 대로 주면 그냥 훅 떨어지겠죠. 그럼 그런 이제 환자 스스로 말하게끔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아, 몸을 대충 핸즈온 해봤을 때 대충 약하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일단 무조건 약하게 하고 일단은 무조건 수축의 시작은 아이소메트릭. 등척성 수준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되면 하고 안 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숄더 거들 자체의 모션부터.
하고 이거부터 해야 근위부가 조절된 상태에서 반대로 상대적으로 스카풀라보다 자유도가 높아진 GH 조인트가 능동적인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넘어가겠죠. 그 상태에서 아이소메트릭 하고 아이소메트릭 한 상태에서 일단 먼저 제가 버티라고 한 다음에 그냥 누르는 힘으로 저절로 편심성이 되게끔 만들어요. 어차피 내가 이 사람은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사이드라인 자세로 제가 누르는 거 이길 수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 막 3대 1000 드시는 분들도 저를 못 이길 거예요. 사이드라인 자세에서는. 그러니까 이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이 느낌. 다시 한번 늘려버려 이렇게 이 느낌 그리고 다시 등척성 수준에서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매버 포지션 매버 포지션 자세 만들어 놓고 그 매버 포지션에서 다시 등척성이 되는 걸 보고 컨센트릭하게 라인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키고 거기서 다시 템포를 천천히 떨어뜨려 볼게요. 5 4 3 2 1 이렇게 이런 식의 템포 주는 거죠. 제가 일단 입으로 말해야 돼요. 근데 이게 홈 엑서사이징이 되려면 큐잉을 너무 많이 시키고 너무 많이 제한점이나 이런 걸 주면 홈 엑서사이징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개떡같이라도 하게끔 하고 난 다음에 요 사람이 개떡같이 해도 좀 하고 왔네 하는 티가 나는 수준이 된다면 다음 세션 때 그게 된다면 사실 그게 좀 성공입니다. 그러면 그 시, 그 시간에는 당신이 어떻게 개떡같이 했는지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 또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주의력이 좀 생겨. 그런 식으로 디벨롭하고 모디파이하고 다시 디벨롭하고 모디파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병원은 안 아파지니까 안 가야지. 이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회성보다는 조금 내가 추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해보시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가 그렇다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 하는 겁니다. 언제 끝나냐? 여기 또 SSMP 교육을 가서 배워왔는데 배우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SSMP를 사용해서 수동적으로 견갑의 움직임을 회복시킴. 예시로 상방회전. GH에서는 공간이 좁혀져 있던 것이 공간의 회복, 통증은 감소. 그러니까 이거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뭐였죠? 서브 아크로미뇽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거기엔 결국 벌사가 있고 그 벌사가 지속적인 마찰이 있으면 이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낭액이 이상하게 삼출돼서 염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또 회복된 공간 내에서 움직임을 만들어 보지 않았던 근육들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아 안정성이 감소함. 견갑 리듬은 좋아졌으나 GH에서는 이것도 락시디죠, 락시디. 어트라우마틱 락시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분도. 질문자 부분의 이름을 제가 확인을 못 하는데 근데 저는 되게 이게 음, 여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는 저는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다고 보죠. 숄더 디스키네시스 자체는 스카풀라 디스키네시스 자체는 그 근육의 동원 패턴을 보는 거지 그게 진짜 스트렝스닝이 됐다고 보는 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스트렝스닝은 또 저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해야겠죠? 스케션 무브먼트나 아니면 세라투스 안테리어 운동이나 또는 포워드 플렉션의 세라투스 안테리어를 조금 약간 이렇게 프로텍션 한 상태에서 양쪽에는 고무밴드를 끼고 그 상태로 스캡션으로 벌어지는 움직임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스트렝스닝인 것 같고 근데 움직임 자체를 만드는 거는 그게 다 좋아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움직임이랑 운동의 영역은 구분해라. 그래야 헷갈림이 없다. 스카푸라 디스키네시스는 운동할 때 나타나는 장애. 근데 또 이것도 어렵다. 왜냐하면 스카풀라 디스키네시스가 그냥 팔을 들 때 나타나는 것보다 약간의 무게를 잡고 들었을 때 나타나는 거가 정의라고 저는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은 되게 저한테 촌철살인이에요, 지금.
도망갈 구석이 없다. 조졌다.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거는 제가 확실히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논리적이긴 하죠. 공간이 좁혀져 있던 것이 공간이 회복. 당연히 통증은 감소. 우리가 뭐 원룸 살다가 투룸 가면 갑자기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 회복된 공간 내에서 뭐 움직임을 만들어 보지 않았던 근육들이 제대로 활성화돼. 이것도 말 그대로 패턴화가 안 됐던 거죠. 선별적 수축이 안 됐다고 보는데 견갑 리듬을 좋아졌으나 GH에서는 오히려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그게 아까 이거 자체가 이제 음악 확보 환경 설정 또는 뭐 극, 그 수프라스피네터스가 위로 당길 때 인프라스피네터스가 살짝 내 몸 등 쪽으로 갖고 오는 힘이 안 나오면 오히려 그냥 롤만 생기고 그 글라이딩이 안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또 이것도 말이 좀 웃긴 게 저는 이제 제 바로 옆에 코만 당하면 정형외과 전문의 20년, 30년 차가 있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글라이딩이랑 이게 진짜 있냐 했는데, 글라이딩은 있다고 보긴 힘들고, 믹스드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원장님이 그냥, 내 추측은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글라이딩 자체가 완벽하게 따로 존재하기보다는 믹스드 돼서 존재한다. 롤이 될 때, 이게 레버가 완전히 이렇게 아래에 받쳐서 이렇게 롤이 되는 게 아니니까, 롤이 될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전형적으로 힘의 부하가 아래로 쏠리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믹스되면서 롤이 같이 일어나는 거. 그냥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더 편하다고 하는데 어렵네요. 저 질문은. 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질문자가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전혜민 선생님. 혜민 선생님은 제가 따로 연락 한번 드려볼게요. 되게 좋은 질문 드려서 감사합니다. 저거는 조금 시사하는 바가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게 진짜로 제가 오늘 말했던 음압, 음압이 설정되는 환경적 설정, 이런 게 딱 맞아 떨어지냐? 이거 기다 아니다 하기에는 연구가 없으니까, 제가 아는 연구가 없으니까 기다 아니다 할 수도 없겠고, 지금 당장의 임상적 추론으로는 조금 전문적이지 못한 답변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같이 공부해 보시죠, 뭐. 이렇게 또 이제 종료할까요? 딱 깔끔하게 12시 종료하시죠.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또 제 교수님한테 배우긴 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공부를 할 때는 teaching others래요.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때 제일 많이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계속 소극적으로 그냥 배우기만 한다기보다는 내가 배웠던 것들은 이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가 혹시 이거를 알고 있냐? 너도 이걸 배워봤냐? 이런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이제 뭐 불중력 데드리프트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조금 더 감성보다는 과학에 가까운 운동 전문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 제가 닫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